안녕하세요. 책수글루비다는 한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한 권의 멋진 책으로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오늘은 샨티 출판사에서 나온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 지은이 아니타 무르자니. 물질 세계의 개성체인 에고와 불변의 나, 영혼에 연결된 참 나 사이쯤 헤매고 있을 때 두 발을 딛고 랜딩하게 해준 고마운 책이에요. 또 왜 내 이전의 삶이 스스로에게 힘들었는지 속속히 깨닫게 해준 감사한 책입니다. 지은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를 드리면 암과의 사투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돌아온 인도인 여성이다. 암이 발견된 뒤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2006년 2월 2일 그의 몸은 마침내 기능을 멈추었고 그때 임사체험 상태로 들어간다.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 암을 만든 건 바로 두려움과 자기 사랑의 부족이 합쳐진 결과였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삶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도 알게 된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장엄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깨닫는다. 임사체험 후 아니타의 몸은 시신 듯이 나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첫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담았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저자의 첫 책이었던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여는 글 보겠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어린아이를 보며 마치 자기 무릎이 까진 것처럼 느낀 적이 있는가?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데 자신도 똑같이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특정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불안한가? 누군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게 느껴지는가? 누군가의 부탁에 온몸의 세포가 싫어 라고 외치는데 좋아 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넌 너무 민감해.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약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만일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당신도 나처럼 또는 내가 매일 이야기 나누는 많은 사람들처럼 타인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를 잘 느끼고 흡수하는 매우 민감한 사람, 즉 엠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엠패스들이 세계를 보고 느끼는 방식은 독특하다. 우리는 모든 걸 훨씬 깊게 느끼고 직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처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이상하다고 느낀다. 비난과 거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상처가 된다. 고통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는 종종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이 우리에게 원한다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비웃음을 사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저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진짜 모습도 숨기다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린다. 내가 이 책에 담은 제안과 방법은 여러분이 전에 읽어본 것과는 다를 수 있다. 나는 어떻게 튼튼한 경계를 세워서 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책은 벽이나 경계, 보호를 다루지 않는다.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벽 뒤에 숨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은 확장과 해방 그리고 자신의 신성과의 연결을 다룬다.
소리내 말하고 스스로를 존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다룬다. 자기의 온 존재를 받아들이는 법, 자신이 아닌 것을 서서히 버리는 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했던 것을 해제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한다. 나는 당신이 엠패스로서 가진 독특한 재능을 존중하고 키워주는 법을 익혔다면 그 다음은 밖으로 나가서 엠패스로서의 빛을 비추고 지도자의 역할을 맡으며 역할 모델이 되라고 용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임사 체험 당시 내게 일어난 일은 이랬다. 2006년 2월 2일은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었다. 그날은 의사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림프계암의 일종인 호지킨 림프종의 마지막 단계에 다다랐다고 알린 날이었다. 내 온몸을 초토화시킨 암이 두개골에서부터 가슴까지 팔 밑을 지나 복부까지 온통 전이 되어 있었다. 폐에는 수액이 가득 차 있었고 나는 더 이상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기들이 활동을 멈추면서 나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런데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그러니까 의료진의 다급한 움직임과 가족들의 격렬한 감정, 의사가 하는 말 같은 게 고스란히 다 인식되면서 나는 갑자기 어떤 무한하고 환상적인 것을 경험했다. 나중에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서 한 장의 제목을 그 말대로 무한하고 환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붙였을 정도로 말이다. 그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한마디로 내 육체가 죽는다 해도 나, 내 영혼, 내 본질, 내 존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느낌이었다. 가볍고 자유로웠다.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없었다. 내 몸을 파괴하고 있는 그 병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넓고 복잡하고 깊은지 느껴졌으며 동시에 내가 무한하고 지극히 환상적인 어떤 것, 즉 보이고 들리는 것을 넘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의 일부라는 것도 자각되었다.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명료하고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으며 똑같은 의식의 일부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그때까지 살면서 해온 모든 생각과 결정이 나를 그 순간으로, 즉 병원 병상에 누워 암으로 죽어가고 있던 바로 그 순간으로 이끌었음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마침내 나는 이 초월적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도달했다. 이 육체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 이 다른 영역으로 계속 가볼 것인가? 처음에는 내 존재의 어느 한 구석도 육체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놀라운 곳을 왜 떠나고 싶어 한단 말인가? 그런데 갑자기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존재가 느껴졌다. 아버지가 이 변환의 과정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거기 계셨다. 아직은 내가 돌아올 때가 아니란다. 아버지가 말했다. 너를 기다리고 있는 선물들이 있어. 그러니 내 몸으로 돌아가야 한단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내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저 몸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나는 항변했다. 그 다른 영역에는 신체라는 것이 없으므로 우리는 물론 언어로 소통하지는 않았다. 물리적 영역에서 보낸 그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순수한 본질과 나의 본질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도 없었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 수 있었다. 텔레파시 소통이라는 표현조차도 아버지와의 소통 방식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이제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경험했고 무엇이 암을 유발했는지를 분명히 알았으니 내가 몸으로 돌아간다면 암이 나으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내가 이 물질 차원으로 돌아오기로 선택하자 그 순간 아버지가 말했다.
돌아가 두려움 없이 내 삶을 살려무나. 나는 내 몸으로 돌아왔고 눈을 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다. 그 뒤로 5주 만에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들도 이건 기적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오감의 세계에서 육감을 가진 존재로 사는 것. 나는 우리 모두가 육감을 갖고 태어난다고 본다. 즉, 보통의 오감의 지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직관적 인식 능력 말이다. 이러한 인식 능력으로는 투시력, 예지력 등이 있고 무엇보다 엠패스인 것도 이런 능력에 속한다. 삶의 환경들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같은 선천적인 육감을 잃어버린다.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걸 알았다거나 특정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안 경험이 있다. 이것을 보통 직관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아는 능력을 가리킨다. 엠패스들이 가진 능력의 기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직관 능력을 잃어버린다. 이 같은 육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우주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아는 상태로 이 세상에 오지만 자라면서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지 않도록 배우고 결국엔 그것을 묵살하거나 억누르게 된다. 이런 이유로 많은 엠패스들이 자신에게 육감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된다. 나 역시 그랬다. 그러나 임사 체험이 내 육감을 다시 활짝 열어주었고 나는 그것이 진짜이며 나에게 늘 있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런 측면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만 한번 되찾고 나자 그것은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심지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을 쓰지 않고 살아왔는지 의아해지기 시작했다. 당신 역시 육감이 활짝 열리는 경험을 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트라우마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때로는 그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육감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을 알거나 처음으로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것과 직관적으로 깊이 연결된 채 태어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육감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다. 간혹 내면의 알미, 청각이나 시각 같은 다른 감각들만큼 또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도 있다. 아기들을 생각해보라. 아기들은 눈을 뜨기 전부터 엄마의 존재를 바로 감지하지 않는가. 반려동물 역시 반려자가 가시거리나 가천거리에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반려자가 곧 집에 도착한다는 것을 감지한다. 나에게는 코스모라는 개가 있는데 녀석은 매번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정확히 5분 전부터 현관문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곤 했다.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집안 어디에 있든지 코스모는 내가 집에 도착하기 5분 전 거리가 되면 있던 곳에서 문 앞으로 와 자리를 잡았다. 집에 있는 이들은 누구나 5분 있으면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5분 거리람은 차로 5분 거리, 즉 1마일을 말한다. 그러니 녀석이 내 냄새를 맡았거나 나를 봤거나 내 소리를 들었을 리는 없었다. 우리는 아파트 건물에 살았는데 내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면 코스모는 아파트 현관문 뒤에 앉아 있다가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데니와 나는 코스모의 놀랍도록 예리한 직관에 감탄하면서 정말로 재미있어 하곤 했다. 문화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직관이 진짜가 아니라고 상상의 일종이라고 믿어왔다. 당신은 아이였을 때 아마 상상 속 친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 친구는 당신에게는 실제로 있는 진짜 존재였지만 가족들은 웃으면서 그건 그냥 당신의 상상 속 존재일 뿐이라고 했을지 모른다. 혹은 부모가 당신을 어떤 친척이나 친구에게 가서 안아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뭔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 당신이 피하자 부모가 당신을 그 사람 앞으로 끌어다 놓으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거나 무례하게 굴지 말라고 했을 수도 있다. 그럴 때 스스로가 어떻게 느껴졌는가?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좀 별나다는 느낌이 들거나 혼란스러울 때가 많았다. 결국 나는 그 일과 함께 내 직관까지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버렸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는 경험일 것이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또래한테 놀림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집이나 학교에서 혼나기도 해서 자기를 감추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의 육감은 다른 5가지 감각처럼 진짜로 존재한다. 잠시 이 점을 좀 더 살펴보자. 만일 당신에게 오감 중 하나가 없다면 당신은 그 빈자리를 명확히 알아챌 것이다. 태어났을 때 쭉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고 들었다고 상상해보자. 눈을 떠서 주변을 둘러본다는 건 위험하다고 말이다. 그 결과 비록 시각 대신 그것을 보완해줄 직관, 즉 내면의 눈은 대단히 발달했지만 눈으로 지각되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선물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색깔이나 하늘, 무지개를 본 적도, 강이나 산, 나무, 별, 구름을 본 적도 없다. 그런데 어렸을 때 눈을 감고 있어야 한다는 걸 깜빡해서 이따금씩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흘깃흘깃 본 적이 있고 그렇게 본 것을 주변 어른들에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들은 당신 말을 묵살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내 상상이야. 이 세상을 알고 싶다면 눈을 꼭 감고 있어야 해. 그렇다면 그 세상은 얼마나 다를지 상상해보라. 모든 발명품과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눈을 감은 채 세상을 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쪽으로 발달했을 것이다. 당신은 남들과 잘 어울려 살아가고 싶어 눈을 감고 지내는 법을 익힌다. 당신은 남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시각을 제외하고 직관과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라는 5가지 감각을 가진 존재로 자랐다. 학교를 다닐 때도 모두가 심지어 교사들조차 눈을 감고 있다. 당신은 졸업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고 눈을 감은 사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 당신은 시력이 없는 이들이 시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직관은 매우 강하지만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살고 있다. 물론 볼 수 있기는 하다. 시각 능력이 있다는 걸 믿기만 한다면 눈을 뜨기만 한다면 말이다. 당신은 결국 눈 감은 사람들이 눈 감은 사람들을 위해 만든 세상에서 살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것이다.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 누구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당신이 인식하는 것을 설명할 언어도 없다. 당신은 그게 당신만의 상상은 아니었는지, 당신이 착각했던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다. 결국 당신은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다시 눈을 감을 것이다. 내가 볼 때 이 상상 속 시나리오는 많은 엠패스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를 아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스스로 오감만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오감만을 가진 존재라고 믿도록 교육받은 육감을 지닌 존재들이다. 물론 우리가 닫아버린 감각은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직관이다. 직관은 다른 감각들과 똑같이 강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혹시라도 고개를 들면 그것을 한갓 상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라고 배운다. 우리의 그 부분, 즉 우리가 가진 감각의 6분의 1을 부정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부정하는 것이다. 건강한 에고 이퀄 건강한 자존감. 건강한 에고는 자신을 돌볼 구실을 만들기 위해 병에 걸리거나 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욕구를 존중하는 데 필요한 내적 지원을 해준다. 건강한 에고는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건강에 해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그 상황을 미리 알아보게 해준다. 그 반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에고는
자신의 고통을 더는 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들면서 다른 이들의 고통은 전부 느끼게 만든다. 덜 발달된 에고는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무언가에 붙들어 매며 결국 당신은 병을 얻거나 트라우마를 입거나 뭔가 삶을 뒤바꿔 놓을 정도의 큰 일을 당하고서야 자신의 감정을 대면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보라. 다른 이들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강렬하게 느끼면서 자아 정체감이나 자존감은 너무 약하고 낮거나 혹은 열등감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른바 호구나 기쁨조가 될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런 당신은 스스로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기분보다 다른 사람들의 느낌과 감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당신은 괴롭힘 당하고 이용당하기가 아주 쉽다. 그래서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라고 느끼며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당신은 모두를 기쁘게 해주려다 당신 자신을, 당신의 정체성을, 당신이 가진 힘을 잃어버린다.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진정으로 건강하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다이얼을 모두 높여야 한다. 나는 물론이고 내 워크숍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도 에고 다이얼을 저 아래까지 낮춰놓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많든 적든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었다. 1. 자기사랑의 부족. 당신의 에고 다이얼이 낮춰져 있다면 자기를 사랑하기란 극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성과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부분이 바로 에고이기 때문이다. 에고 다이얼을 높게 맞출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으며 그리하여 더 나은 모습의 우리가 될 수 있다. 2. 진실하지 않음. 자신이 충분히 괜찮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므로 자발적이지도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지도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행동하기 전에 지나치게 많이 생각한다. 자발성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다.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3. 권한이 없다고 느낌. 억눌린 에고는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기 가치감으로 이어지는데 다음과 같은 특징 등을 보인다. 스스로 돌보려 하지 않음, 남들은 잘 대접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렇게 대하지 않음, 자신을 드러내거나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음, 자기 의견보다 남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을 하지 않음, 부정적인 의견을 듣는 걸 두려워함,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비판적임, 자신은 칭찬이나 선물, 그 밖에 좋은 것들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느낌. 스스로를 호구로 취급하던 시절 나는 내게 힘이 있다고 느끼지 않았다. 나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나보다 뭐든지 더 잘 알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들이 더 자격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바로 내 문제들을 결정할 때도 그랬다. 나는 내 안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늘 더 권위 있는 사람들이나 스승들에게 내 힘을 내주었다. 게다가 엠패스로서 나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모두 떠안았고 그들의 온갖 드라마와 문제에도 발벗고 나섰다. 나 자신의 삶에 나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내게 가르쳐준 건 죽음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이런 자각을 얻기 위해 죽을 필요는 없다. 그 대신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본다. 첫째, 만일 지금 당신이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당신 삶의 권한을 부지불식간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있음을 알아차리자. 두 번째로, 공격적이 되는 것과 단호해지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차리자. 아우슈비츠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디트 에바 에거 박사는 마음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내면의 빛을 보는 법에 대하여 이 책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한다.
수동적이 되는 것은 남들이 당신 대신 결정하게 하는 것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은 다른 이들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다. 단호해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다. 잊지 말자.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밝히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힘을 단호하게 표현할 부드러운 언어를 찾아라. 예를 들어, 내 상황에 관심 가져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전 정말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더 좋아요. 혹은 관심은 감사하지만 전 이렇게 할 때 더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같은 표현이 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을 것이다. 영적으로 된다는 건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 진정한 영적 교사는 당신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당신 스스로도 그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들은 당신에게 내면의 안내 시스템을 신뢰하는 법을 몸소 보여주며 그리하여 당신이 당신 내면의 신비가를 깨우고 두려움과 도그마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돕는다. 좋은 스승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신뢰하도록 도와준다. 궁극적으로 당신 안에 있는 신성에 연결되는 법을 가르쳐준다. 내가 그때까지 공부한 모든 영적 가르침들에서 빠져있던 한 가지가 바로 이 내면의 신성 혹은 신과의 연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나는 죽음을 겪어야 했다. 죽음은 내게 다른 이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거나 값진 일을 해주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신성을 알아봐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밖에서 그렇게 찾아 헤매던 신성이 사실은 내 안에 이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모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생명력의 일부였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지구에 올 때 받는 선물이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이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영으로부터 왔고 영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더 영적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으며 선천적으로 우리 신성의 원천 혹은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질 때 10분이든 15분이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숨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숨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내면의 신비가 혹은 신성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내 힘을 권위자라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주지 않았다. 그 대신 나는 그들이 하는 말을 가슴으로 들으며 내가 그들의 말에 진심으로 공명하는지 들여다봤다. 메시지가 내게 공명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내게서 힘을 앗아간다고 느껴지면 나는 그들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도 겁내지 않았다.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신성한 에너지에 나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그들이 내 직관의 목소리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나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힘을 끌어모으는 첫 단계였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딱 맞는 영적 교사, 딱 맞는 책, 딱 맞는 메시지가 딱 맞는 때에 날 찾아온다. 나는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관점이나 행동이 변화하면 정확히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매일 듣는다. 조건 없는 사랑 이퀄 호구 아니다. 나는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특히 나에게 못되게 굴거나 나를 학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다. 사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자기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한들 우리는 여전히 호구로 살아갈 것이다. 바로 그래서 나는
대부분의 영성 수련에는 빠져 있는 자기 사랑을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보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가해자를 애를 써서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예컨대 누군가가 당신을 아프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려고 할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것. 내키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 것. 혹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의 첫 단계는 바로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내면 아이를 보살피듯 스스로를 부모처럼 보살펴주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적 건강을 먼저 돌봐야 한다. 이것은 호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인데 호구들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달래려 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거나 혹은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이다. 상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당신을 막 대하게 놔둔다는 뜻이 아니다. 당신은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굳건한 경계를 세워줄 수 있다. 자신을 돌본다고 해서 악업을 쌓게 되지도 않을 것이다. 자신에게 최선을 선택을 하는 것은 처음에는 겁이 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훨씬 쉬워진다. 당신은 그저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된다. 사랑으로 두려움 치유하기. 내 친구 소니가 암 진단을 받으면서 나에게도 암에 대한 두려움이 깊게 자리 잡았고 소니가 이 병에 걸렸다면 나 역시 걸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소니는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여성이었기에 나는 소니가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소니가 암에 걸렸다. 게다가 소니가 암 진단을 받고 몇 달 뒤 남편 데니의 매부 역시 사망 위험이 큰 악성 암 진단을 받았다. 두 사람 다 내 또래였기 때문에 이 소식은 내 안의 두려움을 더욱 깊게 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시작했다. 나는 소니의 곁을 지키며 소니가 잘 싸워나가도록 돕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병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갈수록 나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 더 두려워졌다. 농약, 전자레인지, 방부제, 유전자 조작식품, 햇빛, 공기오염, 플라스틱 용기, 휴대전화 모든 게 암을 유발한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이 강박관념이 계속 심해졌다가 결국 나는 삶 자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데니의 매부와 소니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 줄기세포 등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다 받고 있었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았다. 그 점 때문에 내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죽음이 무서웠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이 병을 원치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했다. 내 조사 범위는 점점 넓어져 나는 급기야 암을 피하는 방법까지 찾아냈다. 커큐민, 코엔자임, 오메가3, 크로렐라, 비타민C, 녹차 추출물 등 항산화물질과 항암물질에 해당하는 건강 보조제들을 모조리 구입했다. 나는 한 움큼씩 되는 이 보조제들을 날마다 먹었다. 심지어 밀싹을 직접 길러 아침마다 신선한 밀싹 주스를 마셨고 온갖 녹색 채소가 들어간 녹즙도 만들어 마셨다. 콜라드 그린, 케일, 레틸콩, 여러 가지 생식 등 항암 식이요법도 따르기 시작했다. 어떤 질병을 앓았던 혹은 어떤 병을 앓을까봐 두려워했건 간에 내가 이야기 나눠본 사람들은 모두 나처럼 생식 기반의 채식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최대한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면 먹을 것을 직접 가져갔다. 건강하게 먹는 것은 물론 좋지만 항암 식이요법이 됐든 그 밖에 어떤 질병을 막기 위한 식이요법이 됐든 항식이요법의 문제는 초점이 바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에 가 있다는 것이었다. 항암 식이요법은 건강이 아니라 암에 계속 집중하도록 만든다.
현재 나의 초점은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활기차고 즐겁게 사는 것에 맞춰져 있으며 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한다. 나는 더 이상 병을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저 건강이 더 좋아질 것을 믿는다. 나는 이렇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암에 맞서 싸우고 있으므로 나만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수많은 건강 보조제 중에서 하나라도 빠뜨린 날이면 걷잡을 수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더 바짝 긴장해서 그 빠진 부분을 보충하려 했다. 나는 암을 막으려고 날마다 기를 쓰고 노력하면서 스스로 내린 이 처방에 점점 지쳐갔다. 내 초점은 순전히 암에 맞춰져 있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가? 내가 암에 걸렸다. 핵심은 이것이다. 나는 병을 피하는데 초점을 두지 말고 삶을 사는데, 삶의 열정을 갖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데 맞췄어야 했다. 나는 이것을 암에 걸려서 깨달은 게 아니라 암으로 죽어가면서 깨달았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죽어라 노력하는 행위는 사실 우리 영혼에게 어떤 개입이 없이는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의 저자 브루스 립턴 박사는 우리에게는 선천적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지적한다. 약 6세부터 우리의 뇌 패턴은 바뀐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을 습득하기 시작하면서 대다수의 경우 이렇게 학습된 바가 타고난 능력보다 더 우선시된다. 나의 경우에는 이렇게 학습된 내용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독소로 가득 찬 환경에서 살고 있다. 나는 약한 체질을 타고났다. 이 병은 가족력이다. 등등의 자기 파괴적인 믿음을 학습했다고 나에게 말했다. 당신의 양념장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나는 우리 각자의 환경을 양념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신념 체계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교리처럼 주입된 지배적인 문화를 뜻한다. 우리는 모두 특정 사고방식과 믿음, 행동 양식에 푹 절여져 있다. 변형의 경험은 일시적으로는 당신을 그런 환경에서 꺼내주어 당신의 삶과 삶 속에서 당신의 위치를 신적인 관점으로 보게 해줄 수 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양념장과는 맞지 않게 된다. 우리 모두 각기 다른 양념장 속에서 자라기는 했지만 당신의 양념장 속에 들어있는 지배적인 신념체계는 아마도 우리가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요, 순전히 물질적인 존재라는 골고루 나눠 갖기엔 충분하지 않으므로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념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모두가 이 점에 동의하지는 않을 테지만 말이다. 임사 체험을 하고 막 돌아왔을 때 내 안에는 그동안 내가 배운 모든 게 저쪽 세상에서 알게 된 것과는 정반대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이는 나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다. 나는 사람들이 내가 알게 된 것에 관심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알게 된 것을 나누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들이 모두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이나 자신의 문화 또는 현재의 의료 패러다임과 반대된다며 내게 딴지를 걸었다. 내가 거기서 알게 된 모든 것이 이 지구상의 지배적인 신념 체계와는 상충되었고 그러니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기 어려웠던 것이다. 나는 내가 알게 된 것들을 고수하는 한편으로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 비평가들을 견뎌내야 했다. 그들을 견뎌내기 위해 나는 내가 이 책에서 제시하는 핵심 방법들을 사용했다. 자기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내면의 신비가와 연결되고 직관의 소리를 듣고 내 생명 에너지를 높게 유지한 것이다. 나는 두려움 없이 나 자신이 되어야 했다. 이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우리를 해칠 수 없고
우리의 에너지는 절대로 죽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기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지치고 힘에 겨울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을 것이다. 진실한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은 당신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금방 끌어당길 것이고 당신과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도 더욱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이분법이다. 우리가 한 초월적 경험을 이 세상의 경험과 통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이들이 현실을 우리처럼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초월적 경험을 한다는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도피해 은둔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근원의 영역, 우리가 왔고 또 죽어서 돌아갈 그 영역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게 나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더 어려운 부분은 영적으로 초월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뒤에 그 경험을 이 세속의 삶에 통합해 드리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초월적 경험은 마치 어떤 문이 열려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과 같다. 그 경험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데 임사체험이나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이 점에 동의할 것이다. 다시 그 문을 통과해 여기로 돌아온 이후 내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새로운 삶이 내 앞에 펼쳐졌다. 임사체험에서 돌아오고 몇 주 후 나는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내 몸이 급속히 치유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때 나는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치유가 당연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가 늘 희생양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제 그것을 알았으니 언제든 내 힘으로 내 삶의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이제 나는 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다른 이들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 힘은 언제나 나에게 있었다. 내가 그동안 푹 빠져있던 양념장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한 것뿐이었다. 내가 당연하게 받아들인 문화적 환경, 즉 양념장에는 피해자의식, 성별 불평등, 자신이 열등하다는 믿음 등이 들어있었다. 그런 믿음과 느낌 모두가 이제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예전의 나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래서 요점은 새로워진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그에 맞춰 따라올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